안녕하십니까. 역사지정학 여행자 CR의 꿈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미국은 시도 때도 없이 불쑥불쑥 반지성적인 열풍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반지성주의의 유구한 역사에는 일관되게 큰 역할을 한 집단이 있다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 집단은 소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찬 펀더멘탈리스트, 성경 무오류설,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에는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하는 천동설과 지구가 평평하다는 지구 평면설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창조론을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입니다. 어느 종교이든지 근본주의자들은 좀 위험합니다. 이견, 다른 견해, 다른 주장을 일체 용납하지 않습니다. 하여간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도시보다는 주로 농촌이나 탄광지역 등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교육 수준도 평균보다 낮은 편입니다. 소위 바이블 벨트라고 불리는 남부 지역하고 에팔레치아 산맥 남서부, 그레이트 에팔레치안이라고 하죠. 에 집중적으로 거주합니다. 또 최근 수십 년 사이에는 러스트 벨트라고 불리는 5대5 주변의 쇠락한 공장 지역까지 영향을 넓혔습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백인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좀 궁핍하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백인이라는 것 하나를 자존심으로 내세우는 경향이 강합니다. 농사 일을 하는 사람이 많고 또 막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강력한 햇빛 아래에서 오랜 동안 일했기 때문에 목덜미가 새빨갛게 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레드넥, 붉은 목이라고 또 부르고 힐빌리, 그러니까 에팔레치안 산맥 서쪽 기슭에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힐에 사는 빌리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산골 촌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드넥과 힐빌리라고 그들을 부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책, 미국사의 영원한 고전 가운데 한 권인 이 리처드 호프스테트의 반지성주의라는 책에는 기독교 근본주의의 탄생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국은 건국할 때부터 기독교적인 전통이 바탕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인구는 유럽의 천민계층 출신이 훨씬 많지만 초창기 북미 대륙 개척이나 미국 건국의 리더 역할을 맡은 사람들은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한 뉴잉글랜드 지역 사람들, 거기에 온 종교 난민인 퓨리탄들, 청교도 출신의 후예들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당시로서는 지식인의 반열에 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장 열심을 쏟았던 것도 교육이었습니다. 소위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대학들을 잇따라 세웠고 결국에는 그곳 출신들이 미국을 이끌어 왔습니다. 미국은 그때부터 엘리트들이 대중을 이끄는 전통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지도층 내부가 두 그룹으로 쪼개졌습니다. 볼테르나 루소 등 프랑스의 계몽사상가들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을 계몽주의의 나라로 만들려는 한 그룹이 있었습니다. 주로 정치적 리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미국은 무조건 기독교 국가여야 한다는 신을 바탕으로 신 위에서 세워진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영적 부흥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 계몽사상가 그룹과 기독교 신정주의자 그룹들이 양대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 합리적 계몽사상가들도 자신들은 분명히 기독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스로를 합리적 기독교인, rational 말하자면 크리스찬리티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 조지 워싱턴, 토머스 제프슨 등이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토머스 페인은 자신이 이신론자임을 고백했습니다.
이신론은 신이 세상을 만들기만 했을 뿐 인간사의 일에는 특별히 관여하지 않는다, 뭐 그런 주의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정국가 건설을 꿈꾸는 그 영성을 강조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그런 합리적 기독교인들이 전부 사이비로 보였습니다. 그 예수의 각종 이적과 부활을 액면 그대로 믿지 않고 예수를 무슨 사상적 지도자점으로 여기는 것이 무슨 신앙인이고 무슨 기독교도냐 이렇게 질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뭐 그 두 그룹은 대놓고 표면적으로는 서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내부적으로 암투는 계속됐는데, 하여간 미국의 겉모습은 이 계몽주의 지식인 그룹이 줄곧 미국을 이끌어온 것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실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유럽 문명의 식민지에 불과했던 미국을 지금은 세계 최강대국의 길로 이끌어 왔습니다. 근데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좀 다릅니다. 이 계몽주의 리더들이 정치적으로 세력을 확장할 때마다 근본주의 복음주의자 세력들은 오로지 신중심을 외치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걸었습니다. 수시로 영적 대각성 운동 등의 대대적인 종교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미국이 세계의 여러 선진국들 가운데 가장 종교적인 영향력이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미국이 이제 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로 나눠지게 된 데에는 지역적인 갈등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미국은 19세기로 접어들면서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는 그 고위급의 연방 관료 자리는 거의 대부분 이 북동부 출신, 그러니까 뉴잉글랜드 사람들, 매사추세츠를 중심으로 한 그 인근 지역 사람들, 그 중에서도 소위 이제 아이비리그로 불리는 학교 출신들이 독차지하다시피 했습니다. 공부를 더 많이 하는 한 사람이 전문직을 차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지만, 또 다른 지역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타 지역 사람들은 이것들이, 그러니까 북동부 지역 아이비리그 출신 사람들이, 소위 하버드나 예일 등등을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를 무식하다고 무시하는 건 아닐까? 자기들 마음대로 미국을 요리하고 있는 건 아닐까? 뭔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 이런 열등감이 늘 있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두 가지, 그러니까 백인 중심의 기독교 신정 국가에 대한 열망하고 그 지역적 소외감을 한꺼번에 아주 몇 배나 증폭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북전쟁에서의 남군의 패배였습니다. 남부지역 사람들은 또 한 번 큰 상실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 기독교 근본주의 지도자들은 아주 효과적으로 그 자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전공이 설교하고 상담입니다. 오랫동안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들답게 상처받은 그 남부 사람들이 그 순간 가장 절실하게 원하는 게 뭔지를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패전 지역 사람들에게는 긴 위로라든지 또 앞으로 잘 살게 될 것이라는 먼 미래를 위한 청사진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당장 아픈 마음을 달래주는 게 더 효과적이고, 학구적이고 어떤 지성적인 설교보다도 짧고 명료한 설교,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설교에 더 쉽게 흥분한다는 걸 그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메시지는 더 간단해졌습니다. 성경을 복잡하게 해석하지 말고, 성경의 행간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어버려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하고 믿거나 생각하면서 믿지 말고 일단 믿은 후에 생각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글자도 성경은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완전 무결하다. 성경 무오류설이 그때부터 더 빨리 전파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그 메시지만 전파한 게 아니고 중간에 다른 메시지들도 끼워 넣었습니다. 흑인은 원래 열등한 종자들이야. 술은 나쁜 것이야. 공산주의는 특별히 위험해. 빨갱이는 무조건 박멸해야 돼. 총기 소지는 개인의 자유야. 미국인들의 근원적인 권리야.
또 말을 길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주 부드럽게 나이스하게 말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돼. 그런 사람일수록 위선자나 사기꾼일 가능성이 높아. 이런 것도 은연중에 유포를 시켰습니다. 머리에 베이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퍼질수록,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늘어날수록 미국 공립교육의 질이 아주 낮아졌습니다. 누차 말씀드렸던 대로 천동설, 지구평면설 등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고 과학과 성경 간의 구분이 모호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교육 현장에서 과학하고 종교가 충돌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25년에 그 남부 테네시주에서 있었던 스콥스 재판이었습니다. 과학과 종교가 현장에서 충돌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의 고등학교 생물 교사였던 이제 존 토머스 스콥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수업 시간에 진화론을 가르쳤다는 이유로 체포됐고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테네시에서는 그 기독교 근본주의 협회의 로비로 인해서 공립학교에서는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하여간 이 스콥스 재판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원고 측과 피고 측 모두 당대 최고의 변호사가 동원이 됐고 재판이 라디오로 생중계되기까지 했습니다. 미 전국으로. 그 재판의 내용과 진행은 전체적으로 피고 측, 그러니까 진화론을 가르쳤던 스콥스 쪽이 유리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진화론 교육 금지라는 실정법을 어긴 것도 사실이었기 때문에 판결은 결국 유죄가 났습니다. $100 벌금형을 언도받았습니다. 근데 최소한 교육 현장에서는 미국의 그 비과학주의 또 반지성주의를 끝낼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957년 10월에 스푸트니크 충격이라는 게 벌어졌습니다. 스푸트니크 쇼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이 스푸트니크 1호라는 인공위성을 우주에 쏘아 올린 겁니다. 근데 이게 단순한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우주로 위성을 쏘아 보낼 수 있다는 것은 대륙간 탄도미사일, 대륙을 건너갈 수 있는 미사일, 그 인터컨티넨탈 볼리스틱 미사일을 이미 개발했다는 뜻입니다. 소련이. 우주로 미사일을 쏘아 올릴 수 있는데 그까지 뭐 대륙을 넘는 거, 인터컨티넨탈 하는 것 정도는 얼마나 쉬웠겠습니까? 그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만 장착을 하면은 미국 전역이 불바다가 될 수 있다. 그것을 의미했습니다. 미국은 그때까지 ICBM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충격에서 깨어나기도 전에 한 달 만에 이번에는 2호가 발사됐습니다. 스푸트니크 2호. 그 2호에는 라이카라는 살아있는 개까지 실어 보냈습니다. 우주에서 생명체가 살 수 있는지 생존 실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는 최초의 유인 우주선을 또 쏘아 올렸습니다. 1961년 4월에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유리 가가린이라는 사람이 지구 궤도를 한 바퀴 돈 후에 소련 땅에 재착륙했습니다. 우주를 경험한 최초의 지구인은 미국 사람이 아니고 소련 사람이 됐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 이후 최소한 과학만큼은 종교가 간섭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군사적 측면에서, 과학적 측면에서는 소련에게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는 어떤 공포감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958년에 국가방위교육법이라는 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는 비과학적인 걸 가르치는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고 못 박아버렸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부랴부랴 항공우주국 나사도 만들었습니다. 나사. 그리고 머큐리, 제미니, 아폴로 등등 우주 탐사 계획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소련이 미사일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 본토의 주요 통신망이 파괴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무선 통신망을 활용한 통신시설도 새로 개발했습니다. 그게 인터넷의 시초입니다. 무선 통신망. 그 이름을 알파넷이라고 그때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군하고 주요 국가기관을 연결하는 통신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메카시즘 때문에 비롯됐던 외국계 고급 인력 추방 정책도 전면적으로 폐지했습니다. 사실 스푸트니크 1호가 발사되고 난 다음에 미국은 ICBM 개발을 자기들끼리 해보겠다고 열심히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이던 독일 출신 과학자들은 다 뺐습니다. 그 메카시즘에서 파생된 그 과거 적성국 출신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ICBM을 미국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미국 출신의 과학자들만으로는. 독일 출신 과학자들을 참여시킨 후에야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유명했던 사건이 칼텍 출신의 중국계 항공우주공학 전문가 첸쇠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문으로는 전학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사람이 미국에서 추방을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의 반지성주의가 빚어낸 뼈아픈 상처입니다. 이 첸쇠선 박사는 그 메카시즘 때문에 중국계 간첩이라는 누명을 썼고 특히 1950년에 6.25가 터진 후에는 5년 동안 미국 국내에서 말하자면 감금 상태로 유폐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955년에 중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이 첸 박사는 중국으로 쫓겨나자마자 그야말로 복수라도 하듯이 중국의 우주 개발과 핵 개발을 주도했고 아주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 사람의 지도로 중국은 세계에서 3번째로 ICBM을 개발했고 5번째로 인공위성과 핵탄두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반지성주의가 중국의 그 자칭 패권 국가로의 성장, 그 진입을 앞당긴 셈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메카시즘하고 스푸트니크 쇼크 이후에도 미국의 반지성주의가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된 바로 직후에 그 워싱턴 포스트 기자 출신인 수전 제이콥이라는 사람하고 또 프린스턴하고 버클리에서 교환 교수를 지냈던 일본인 작가 그 모리모토 알리라는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책을 냈습니다. 뭐 그 두 사람은 서로 간에 면식도 없고 교감도 없었는데 책 내용이 너무 비슷했습니다. 영어 원제는 좀 달랐지만 한국에서 출간된 번역본의 제목은 내용처럼 제목도 아주 비슷했습니다. 그 제이콥이는 책은 반지성주의 시대였고 모리모토의 책은 그냥 반지성주의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독교 근본주의가 미국의 반지성주의를 이끌어왔다는 그 리처드 호프스테트의 견해는 전적으로 동의를 했고 다만 그 사람들은 그 반지성주의가 메카시즘으로 끝난 게 아니고 과거 완료가 아니고 2016년 현재 진행형이다. 이게 사화산이 아니고 휴화산일 따름이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를 든 것 중에는 조지 W 부시의 대통령 당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엘 고어하고 붙었던 2000년 선거, 그 다음에 존 캐리하고 붙었던 2004년 선거도 반지성주의의 사례의 하나라고 사람들은 주장했습니다. 그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부통령을 했던 엘 고어하고 오바마 대통령 그 1기 정부 때 국무장관을 했던 이 존 캐리는 한마디로 막 똑소리 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 고어는 하버드를 졸업한 이후에 언론인으로 일했었고 존 캐리는 예일대하고 보스턴 칼리지 법대를 나온 후에 이제 검사와 변호사로 재직하다 정계로 나섰던 인물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바로 그런 똑소리 나는 이미지 때문에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에게 졌다는 겁니다. 부시도 학교는 좋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학부는 예일 나왔고 대학원은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나왔습니다. 뭐 최고의 학교들이죠. 그런데 부시 자신이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백으로 그 연방상원 의원이었던 할아버지하고 CIA 국장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영향력으로 동문자녀 기부 입학 케이스로 입학을 했고 학점도 형편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늘 C학점 이상은 받아본 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알코올 중독자였고 젊은 시절 마약을 한 적도 있고 어릴 때부터 공부는 정말 싫어했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밝혔습니다. 근데 대통령에 뽑혔고 연임까지 했습니다.
이 반지성주의의 저자들이 도널드 트럼프하고 힐러리 클린턴이 붙었던 2016년의 미국 대통령 선거가 최근의 이제 반지성주의의 결정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지난 동영상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무슨 욕을 해도 관계없었고 하다못해 실정법을 위반하는 범죄를 저질러도 상관없습니다. 트럼프가 성경을 가슴에 안고 나타나서 마가만 외치면 됐습니다.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만 외치면 무조건 지지를 하기로 작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정말 짧고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마가. 생각하지 말고 믿어 하는 하고 말하고 별로 다름이 없었습니다. 근데 2017년에 나온 그 제임스 벤스라는 사람이 쓴 자전적 성장, 말하자면 럽보, 성장 에세이 격인 힐빌리의 노래, 우리는 그렇게 번역됐습니다. 원문은 힐빌리 엘레지입니다. 그 책을 보면은 트럼프의 당선 배경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힐빌리의 노래를 보면은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제임스 벤스는 켄터키주 그 남동부 탄광촌에 위치한, 그러니까 에팔레치아 산맥 서쪽 사면에 있는 그 인구 6,000명 정도의 소도시 잭슨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이 시리즈 중에 말씀드렸던 그 분열하는 제국이라는 책의 그 저자 콜린 우다드에 따르면은 그 지역은 그 북아일랜드하고 스코틀랜드 이민자들의 후손들이 모여 사는 지독하게 보수적인 동네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럽에서 살 때부터 영국인들로부터 2등 인간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도 입장이 비슷했습니다. 주류 사회와 어울리기보다는, 주류 사회는 주로 영국계 사람들이 모여 사니까 그냥 자신들끼리 모여 살면서 우리를 건들지 않으면 우리도 너희들을 건들지 않을게 하는 그런 모토로 그 지역에서 자기들끼리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를 믿기보다 자신들의 안위는 자신들이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총기 소지에 대한 지지도 미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개인 간의 갈등도 법보다는 주먹으로 해결하는 경향이 강한 곳입니다. 제임스 벤스는 그 동네에서도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들이 참 많은 동네인데,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처음부터 몰랐고 어머니는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 어머니는 젖병에다가 콜라를 채워서 9개월 된 아들한테 먹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약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아들의 오줌을 소변 검사에 내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근데 벤스는 이제 그 어머니를 따라서, 사실은 어머니의 남자친구를 따라서 그 오하이오의 미들타운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가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근데 오하이오 미들타운도 그레이트 에팔레치아의 일부이기도 하지만 요즘은 주로 러스트벨트, 그러니까 쇠락한 공업지대로 불리던 곳입니다.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나 저기 사는 사람들이나 환경이 모두 거기서 거기였습니다. 벤스도 그러니까 당연히 아주 거칠게 살았습니다. 근데 해병대에 입대를 했습니다. 10대 말에. 그때부터 인생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군대에서 교육을 하고 자기 절제를 배웠고, 특히 군대에 갔다 온 후에 받은 베테랑스론, 그러니까 제향 군인 융자금을 학자금으로 삼아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부했습니다. 결국 오하이오 주립대를 나오고 또 예일대 법대를 졸업하고 성공한 변호사,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 벤스가 자신이 살았던 동네의 문화를 단적인 예를 들어 설명을 했습니다. 그 마을의 어떤 노인이 한 어린 소녀를 성폭행했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그 노인이 등에 16발의 총을 맞은 채 호수에서 발견됐습니다. 근데 경찰도 범인을 찾을 생각을 안 했고 서둘러 사건을 종결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을의 어느 누구도 왜 수사하지 않느냐고 수사를 촉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죽을 놈이 죽었다. 그것이 그 마을의 정서였습니다. 의역하자면 신이 내린 형벌 정도로 그냥 취급하고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또 그 마을 사람들은 일도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원래 별로 근로 의욕이 없는 데다가 또 일하는 중간에 실업자가 되면은 새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찾는 대신에 전부 나라 핑계, 외부 핑계를 댄다고 했습니다. 오바마가 탄광을 폐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할 데가 없어졌다. 혹은 중국인들이 때로 몰려와서 우리의 일자리를 다 빼앗아 갔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교회와 관련된 겁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거의 교회를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독실한 크리스찬이라고 태생적으로 몇 대째 크리스찬이었다고 이렇게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스스로는 성경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잘 따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이제 제임스 빌리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했느냐. 힐빌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을 사실대로 보지 못하는 인지부조화를 앓고 있고 자기 입으로 자기의 귀에다가 대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쏟아붓는다는 겁니다. 정말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지하는 정치가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신들에게 동질감을 주는 사람들, 어딘가 모르게 자신들과 비슷한 사람들, 그러니까 거친 사람, 덜 배운 사람, 말을 쉽고 단순하게 하는 사람, 어딘가 막 살아온 듯한 느낌을 주는 사람, 행동으로 백인 우월주의를 보여주는 사람. 그 미국이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은 무분별하게 이민을 받아들였기 때문이고 그 세계화와 정보화가 진행될수록 미국은 더 나빠진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을 하는 정치가들이 실제로 자신들의 삶을 더 낫게 해주지 않아도 그런 말 자체에서 이미 정신적인 카타르시스, 정신적인 쾌감을 느끼고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제 미국은 모든 것이 너무 풍부한 나라입니다. 넓고 비옥한 땅, 또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최첨단 기술하고 최고급 인력이 꾸준히 미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은 당분간은 절대로 망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상당한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 오히려 국민들의 개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인 문맹률이 8%에 달하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그 성인 문맹률하고 더불어서 무식한 것이 더 인간적이다라고 믿는 그 선택적 무지, 선택적 반지성이 아주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유행처럼. 이 부분이 이제 미국의 미래를 약간은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미국 역사를 통틀어서 한 개인으로서는 가장 크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은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한 그 반지성주의 세력들과 20세기 중반에 접어들면서 미국 사람들의 또 하나의 신앙이 되어버린 그 반공주의, 공산당에 반대하는 주의를 교묘하게 섞어서 미국을 자신의 마음대로 유린한 괴물 같은 사람입니다. 무려 8명의 대통령 밑에서 일했고 그 가운데 6명의 대통령 밑에서는 FBI 국장을 지냈습니다. 마침내는 종신국장이라는 미국 헌정사의 존재 자체가 없는 한 정보기관의 총책임자 역할을 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계속 해도 된다는 것을 영원히 보장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1972년에 그가 77세의 나이로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장례식이 국가장례, 국장으로 치러졌습니다. 국회의사당에서 장례식이 열렸고 모든 공공건물에는 조기가 내걸렸습니다. 전쟁 영웅도 아닌데 군대도 갔다 오지 않았는데 대통령 출신도 아닌데 그 민간인 보통 공무원에게는 처음 있는 영예였습니다. 근데 장례식이 끝난 직후부터 그 사람에 대한 엄청난 비밀들이 폭로되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40년 이상의 세월에 걸쳐서 엑스파일 정치를 해왔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를 임명한 대통령들조차 그에게 공공연하게 협박을 받아왔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특히 이제 존 F 케네디 대통령하고 그의 동생인 로버트 케네디 연방상원의원의 피살, 그리고 마릴린 monroe의 의문사,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암살, 말콤 X의 피살 등 미국 현대사의 주요한 인물의 죽음마다 빠짐없이 이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 지난주와 이번 주에 여러 차례 이야기했던 메카시즘도 실은 메카시의 작품이 아니고 이 사람의 작품이었습니다. 메카시는 꼭두각시 역할을 맡았을 뿐이고 실제로 각본을 쓰고 감독을 맡았던 사람은 바로 이제 말씀드릴 이 사람, 미국 역사상 최초이자 최후의 종신 수사국장인 에드가 후버입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떻게 미국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는지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